재테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김씨호랑 TV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권력력, 명예욕이 촌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졸업할 때 종잣돈 1,000만 원을 마련했다. 이를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27세에 1억 원, 36세에 20억 원으로 불렸다. 김 씨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더는 선망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 저렇게 높은데 올라가서 사는 모습이 속된 말로 후지니까요 라며 회사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즐기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자본이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말했다.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는 재테크 상식, 그걸 쉽게 풀어드리는 김시호랑입니다. 김씨호랑님의 부를 축적하신 그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로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소득의 50%를 기계적으로 적금 통장에 넣었죠. 새마을금고 금리가 일반 은행 금리보다 좀 더 높길래 집에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가서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기계적으로 적금을 했더니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알바를 시작하면서 주택청약 통장도 만들었는데 주택청약 통장에도 계속 꼬박꼬박 돈을 넣었어요.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은 후엔 투트랙을 가동시켰습니다. 즉 안정적 투자와 기계적 저축을 모두 했어요. 안정적 투자가 뭐냐면요,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는 입장이었기에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잣돈 1,000만 원이 얼마로 불던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계적 저축은요, 알바 소득의 50%를 계속 기계적으로 적금 통장에 넣는 거예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해서 그때부턴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투트랙을 지속했습니다.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기업의 주식과 펀드에 안정적 투자를 하고 월급의 50% 이상을 계속 적금 통장에 넣는 기계적 저축도 했죠. 27살에 어느덧 종잣돈이 1억 원을 넘었고 곧이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일찍 하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 후엔 닥치는 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의 집이 생기니 부동산 공부에 속도가 붙더라고요. 물론 주식 공부와 재테크 전반 공부는 이전부터 했어요. 주로 책을 읽었고 종종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공부를 하니 투자를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고 실전 투자를 하니 저절로 투자 공부에 속도가 붙고 그렇게 선순환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재개발, 분양권 같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점점 더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레 펀드 투자는 접게 되고 주식 투자만 하게 되더군요. 큰 그림을 그려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본업에 충실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안정적 투자와 기계적 저축이라는 투 트랙에 넣어 자본금을 불리고 자본금이 상당 수준에 오르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자산이 꽤 모아졌더라고요. 대부분 재테크 플랜을 취업을 한 이후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씨호랑님께서 대학생 때부터 종잣돈 마련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빌라 한 채를 구입하셨거든요. 그때 가장 친한 친구 2명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전엔 워낙 작은 집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이곳저곳 이사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을 생일 파티에 부르고 싶어도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번듯한 신축 빌라에 자가로 들어가 친구 2명을 생일 파티에 초대하니 뭉클하고 행복했던 복잡한 감정이 용솟음치더라고요. 비록 작은 빌라였지만 우리 가족 모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기에 내 집 한 채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종잣돈 모으기와 재테크에 비교적 일찍 눈이 띄었습니다. 처음 1,000만 원의 종잣돈을 두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하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주식과 펀드에 들어간 돈 액수와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패턴이에요. 저는 적금을 1년 만기로 했었는데 만기일이 되어 적금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그걸 다시 주식과 펀드에 넣는 패턴을 고수했죠. 대학 졸업 후 취업해서 받은 고정 월급이 200만 원 언저리였는데 그땐 월급의 80% 이상을 적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어쩔 땐 100%를 넣기도 하고요. 보너스, 즉 상여금으로 생활비를 썼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수익률에 대해 늘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 괜한 탐욕을 부리며 불안하게 투자하는 것보단 과할 정도로 저축하는 게 안정적이고 맘 편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바나 취업을 통해 벌었던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서 불리는 속도가 더디다고 느끼셨나요?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로소득만 모아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말엔 동의해요. 예적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요.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서 불리는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투자 실력이 낮으면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이 불리는 속도가 더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 저축이 재테크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투자 실력이 출중하다 해도 종잣돈 규모가 작으면 자산이 잘 불지 않습니다. 투자 실력이 평범하다 해도 종잣돈 규모가 크면 자산이 꽤 잘 불어나고요. 그럼 결국 재테크의 성패는 종잣돈의 규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초년생 대다수가 종잣돈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금이나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투자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특출난 소수에만 국한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금이든 인덱스 펀드든 일단 소득의 상당 액수를 꾸준히 넣어야 해요. 그래야 이렇다 할 종잣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평생 근로소득 저축만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근로소득 저축과 안정적 투자를 병행하시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워낙 많이 들리니 근로소득이 자본소득보다 초라하게 느껴지고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 불리는 속도가 형편없이 느려서 가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근로소득 저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종잣돈을 만들고 이후에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서 투자 실력을 쌓은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세계에 뛰어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부동산만 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식을 하다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신경 쓰기 어려운 환경도 언급하셨는데 업무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최근에도 주식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한동안 주식 투자를 멈추고 부동산 투자에만 신경 썼었습니다.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어요. 첫째, 직장 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돈이 들어가면 신경 쓰이기 마련이잖아요. 요즘 직장인 동학개미들이 아침 8시 50분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주식 초기 시황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보유한 주식이 오르면 기분 좋다가 떨어지면 침울해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반성한 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 한동안 주식 투자를 관뒀었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제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개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제 경우엔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에 비해서 주도권이 좀 더 제게 있다고 느껴졌어요. 주식 투자는 주식 시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그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추진하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고요. 예를 들어 제가 만일 테슬라 주주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단지 테슬라의 주주일 뿐이지 테슬라 경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테슬라가 잘 운영되길 기원할 뿐이죠. 영 아니다 싶으면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거고요. 반면 부동산 투자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트렌디하게 한다든지 임대 계약 조건을 조정한다든지. 셋째, 이것도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어요. 부동산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부동산보다 훨씬 많아요. 여전히 잘 모르는 요소도 많고요. 더구나 부동산은 실물이기에 직접 현장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식은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직접 기업 탐방하기도 어렵고 기업 내부나 해당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내기도 어려우니 말이에요. 한동안 주식 투자를 관뒀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땐 일과 시간 동안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MTS를 깔지 않았습니다. HTS로만 주식 거래를 했죠. 요즘은 MTS를 깔아서 하고 있는데 이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점심 식사할 때만 한번 확인하고 퇴근할 때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시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직장에 다니면서 벌게 된 근로소득 대비 자본소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걸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명한 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엔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늘 높았죠.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현재는 부동산 투자를 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초부터 상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투자도 잠시 보류한 상태고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 투자도 시도했지만 주택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인지 부동산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려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매든 일반 매매든 가격이 갑자기 뛰더군요. 그래서 이것도 보류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엔 주식 투자만 하고 있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성세대는 돈을 쫓는 삶을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여기는 등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머니게임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욕, 명예욕 같은 게 촌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왜?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리 멋지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후지니까. 즐길 게 이렇게 많고 놀 게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아등바등 일해서 고작 한다는 게 겨우 승진?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희망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회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러니 인생을 즐기는데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계속 내 삶을 주도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자본,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면 아마 대다수 직장인들이 직장을 관둘 겁니다. 직장을 관두고 본인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하거나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그냥 편히 쉬거나 놀겠죠. 이런 열망이 미국에서 파이어족 운동으로 분출됐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없더라도 직장을 관두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A의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이 모자르는 상태죠. 그런데 A는 직장을 관둡니다. 왜? 알바를 하면 되니까요. 미국의 파이어족과 일본의 프리타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 받으며 월급 받느니 차라리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맘 편하게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비투나 영끌 투자를 보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김씨 호랑님처럼 재테크에 대한 오랜 공부와 준비 기간이 있는 경우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높지만 유튜브 등 성공 사례만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투자와 투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하는 건 투자, 공부 안 하고 하는 건 투기.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흔히들 말하는 주식 격언 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대다수 눈에는 위험한 투자처, 즉 하이 리스크로 보이는데 고수의 눈에만 절호의 기회로 보여서 결국 그 고수가 엄청난 수익, 하이 리턴을 얻는다. 하수는 아직 투자 실력이 낮기 때문에 대다수 투자처가 위험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도통 몰라서 헤매죠. 그렇다면 하수 시절엔 하수 눈에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투자처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적금과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해요. 하수 시절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면서 남 얘기 듣고 아무데나 투자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수쯤 되면 하수 시절엔 보이지 않았던 투자처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수 시절엔 위험하게만 보였는데 이젠 돈 버는 곳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실력에 걸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레전드 투자자 워런 버핏의 유명한 투자 원칙 있잖아요.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제2원칙, 절대로 제1원칙을 잊지 말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보라면 초보 입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만 하셔야 해요. 중수라면 중수 입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만 하실 거고요. 고수라면 고수 입장에서 뭐 알아서 잘하시겠죠. 탐욕에 사로잡혀 함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간 정말 인생 훅 갈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오랜 동학개미 운동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와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 FOMO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투자에 뛰어들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영원히 상승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셔야 해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늘 염두에 두셔야 하고 리스크 대비책을 늘 마련해 놓으셔야 해요. 충분히 공부하고 팩트체크해봤다면, 그래서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땐 비투든 영끌이든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단순 초보자라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질러보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초보자입니다.